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독일에서 열린 민해안보회의에 참석해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을 향해 전례 없는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서방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중국과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를 추구한다면 크나큰 실수들 저지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건데요. 지난해 내내 미국과 유럽연합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라고 촉구한 것도 모자라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강력한 정책들을 내놓자 중국에 대한 견제를 멈추라고 말한 겁니다. 더구나 최근 중국 중산층들 사이에서 목숨을 건 중국 대탈출, 미국으로의 이민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때 그렇게 잘 나가던 중국이 어쩌다 이 모양이 된 것인지 이 와중에 시진핑 주석이 암투병 중이라는 설까지 제기되면서 중국은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왕이 외교부장의 협박성 발언은 중국 경제가 그만큼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외환관리국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들의 대중국 직접 투자 금액은 2022년 대비 82% 감소하며 199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3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겁니다. 특히 작년 7월 개정 시행된 반간첩법이 결정타였습니다. 반간첩법의 시행으로 서구 기업들이 투자 전 사업 환경을 폭넓게 조사하는데 필요한 사전조사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가 추락하자 그 나비 효과가 미국과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 하락으로 이어져 글로벌 부동산 경기마저 휘청이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과 CNN 방송은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가 뉴욕과 일본 은행들의 타격을 준 데 이어 유럽으로 옮겨가면서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지역은행인 뉴욕 커뮤니티뱅코프에 이어 일본 중소은행인 아오조라은행이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과 관련한 충당금으로 인해 15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고 그날 주가는 20% 넘게 폭락했습니다. 최근 미국 전역 상업 오피스의 공실률은 19.6%로 조사가 시작된 1979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미 상업용 부동산이 앞으로 15% 더 하락할 것이란 경고도 나온 상황입니다. 블룸버그는 최근 상황에 대해 바닥이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 이 같은 사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블룸버그는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 경제의 확장 과정에서 중국 투자자들이 인수한 새로운 해외 자산이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갑자기 시장에 매물로 나오기 시작했고 중국의 임대업자와 개발업자들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당장 부채 상환을 통해 중국 내 상황을 돌파하려고 현금화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광저우의 아우위안그룹은 60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조정하면서 최근 토론토의 한 부동산을 매입 가격보다 약 45%나 싸게 팔았습니다. 영국에서도 중국 시마오 홀딩스는 런던의 오피스를 급매로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침체와 경제 위기에 대해 최근 중국 당국이 내놓은 해법은 너무나도 강압적입니다. 안 그래도 부채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지방정부에게 미완공된 주택, 미분양된 주택을 매입해서 일반 인민에게 임대하거나 판매하라는 지시를 내린 겁니다. 인구 300만 명인 35개 도시에 600만 채의 아파트가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금융 자금을 연결해 줄 테니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미분양, 미건설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를 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차피 지방정부의 부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애초에 근본적인 대책도 아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정부 자금으로 부실 부동산을 구매하는 격이니까 말입니다. 혹자는 이들 두고 마치 중국 정부가 침체한 주식 시장을 지탱해 보겠다고 국가 자금팀을 구성해 주식을 매입하는 것과 같다고 혹평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요구에 못 이겨 지방정부가 금융 자금을 빌려 미분양 주택의 임대와 판매가 본격화하게 되면 주택 가격은 더 하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주택가격 폭락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중국 중산층은 이런 대책이 현실화되는 것을 오히려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인들의 대탈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불법 이민이 54배나 폭증했는데 여기에는 시진핑 주석의 권위주의 폭정 그리고 경제난을 피하기 위해 이민을 가려는 중국인들이 대폭 늘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한 해 멕시코와 접한 서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물법 이민을 시도하다 체포된 중국인 숫자가 37,4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년 전에 비해 54배나 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작년 한 해 문이라는 말이 대대적으로 유행했습니다. 룬의 알파벳 발음 표기는 런입니다. 도망간다는 뜻이죠. 시진핑 주석 집권 3기 이후 갈수록 강화되는 권위주의 하에 사회 통제, 제로 코로나 해제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제난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을 탈출하려는 이들이 줄을 잇는 겁니다. 대표적인 자유주의 경제학자로 95세의 고령인 마오위스도 중국 공안의 감시에 시달리다 캐나다 이민을 택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부유층들은 합법적인 투자, 이민 등을 통해 북미, 유럽 등의 선진국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멕시코 국경을 넘는 이들은 미국 비자 받기가 쉽지 않은 중산층들입니다. 중국인들이 택하는 다리안 갭은 콜롬비아, 파나마 국경지대로서 죽음의 정글을 넘는 험난한 코스입니다. 그동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IT 난민들이 주로 이용해온 루트인데 작년부터 중국인도 밀려들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태국, 터키 등을 거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에콰도르에 일단 들어가고 나서 현지 밀입국 브로커들에게 수천 달러의 비용을 내고 죽음의 정글 다리안 갭을 거쳐 멕시코 북쪽 미국 국경지대까지 갑니다. 이 루트는 5,000km에 이르는 긴 여정으로 한 달 이상이 걸려 가는 도중 범죄 피해를 보거나 독사에 물려 숨지는 이들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루트를 이용해 미국으로 가는 건 중국인에 대한 망명 신청 허가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허가가 나오지 않아도 귀국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중국으로 돌려보내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이 길을 택한다는 것.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독일에서 열린 윈해남보회의에 참석해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을 향해 전례 없는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서방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중국과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를 추구한다면 크나큰 실수들 저지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건데요. 지난해 내내 미국과 유럽연합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라고 촉구한 것도 모자라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강력한 정책들을 내놓자 중국에 대한 견제를 멈추라고 말한 겁니다. 더구나 최근 중국 중산층들 사이에서 목숨을 건 중국 대탈출, 미국으로의 이민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때 그렇게 잘 나가던 중국이 어쩌다 이 모양이 된 것인지 이 와중에 시진핑 주석이 암투병 중이라는 설까지 제기되면서 중국은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왕이 외교부장의 협박성 발언은 중국 경제가 그만큼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외환관리국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들의 대중국 직접 투자 금액은 2022년 대비 82% 감소하며 199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3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겁니다. 특히 작년 7월 개정 시행된 반간첩법이 결정타였습니다. 반간첩법의 시행으로 서구 기업들이 투자 전 사업 환경을 폭넓게 조사하는데 필요한 사전조사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가 추락하자 그 나비 효과가 미국과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 하락으로 이어져 글로벌 부동산 경기마저 휘청이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과 CNN 방송은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가 뉴욕과 일본 은행들의 타격을 준 데 이어 유럽으로 옮겨가면서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지역은행인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에 이어 일본 중소은행인 아오조라은행이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과 관련한 충당금으로 인해 15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고 그날 주가는 20% 넘게 폭락했습니다. 최근 미국 전역 상업 오피스의 공실률은 19.6%로 조사가 시작된 1979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미 상업용 부동산이 앞으로 15% 더 하락할 것이란 경고도 나온 상황입니다. 블룸버그는 최근 상황에 대해 바닥이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 이 같은 사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블룸버그는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 경제의 확장 과정에서 중국 투자자들이 인수한 새로운 해외 자산이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갑자기 시장에 매물로 나오기 시작했고 중국의 임대업자와 개발업자들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당장 부채 상환을 통해 중국 내 상황을 돌파하려고 현금화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광저우의 아우위안그룹은 60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조정하면서 최근 토론토의 한 부동산을 매입 가격보다 약 45%나 싸게 팔았습니다. 영국에서도 중국 시마오 홀딩스는 런던의 오피스를 급매로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침체와 경제 위기에 대해 최근 중국 당국이 내놓은 해법은 너무나도 강압적입니다. 안 그래도 부채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지방 정부에게 미완공된 주택, 미분양된 주택을 매입해서 일반 인민에게 임대하거나 판매하라는 지시를 내린 겁니다. 인구 300만 명인 35개 도시에 600만 채의 아파트가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금융 자금을 연결해 줄 테니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미분양, 미건설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를 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차피 지방정부의 부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애초에 근본적인 대책도 아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정부 자금으로 부실 부동산을 구매하는 격이니까 말입니다. 혹자는 이들 두고 마치 중국 정부가 침체한 주식 시장을 지탱해 보겠다고 국가 자금팀을 구성해 주식을 매입하는 것과 같다고 혹평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요구에 못 이겨 지방정부가 금융 자금을 빌려 미분양 주택의 임대와 판매가 본격화하게 되면 주택 가격은 더 하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주택가격 폭락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중국 중산층은 이런 대책이 현실화되는 것을 오히려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인들의 대탈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불법 이민이 54배나 폭증했는데 여기에는 시진핑 주석의 권위주의 폭정 그리고 경제난을 피하기 위해 이민을 가려는 중국인들이 대폭 늘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한 해 멕시코와 접한 서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물법 이민을 시도하다 체포된 중국인 숫자가 37,4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년 전에 비해 54배나 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작년 한 해 문이라는 말이 대대적으로 유행했습니다. 룬의 알파벳 발음 표기는 런입니다. 도망간다는 뜻이죠. 시진핑 주석 집권 3기 이후 갈수록 강화되는 권위주의 하에 사회 통제, 제로 코로나 해제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제난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을 탈출하려는 이들이 줄을 잇는 겁니다. 대표적인 자유주의 경제학자로 95세의 고령인 마오위스도 중국 공안의 감시에 시달리다 캐나다 이민을 택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부유층들은 합법적인 투자, 이민 등을 통해 북미, 유럽 등의 선진국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멕시코 국경을 넘는 이들은 미국 비자 받기가 쉽지 않은 중산층들입니다. 중국인들이 택하는 다리안 갭은 콜롬비아 파나마 국경지대로서 죽음의 정글을 넘는 험난한 코스입니다. 그동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IT 난민들이 주로 이용해온 루트인데 작년부터 중국인도 밀려들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태국, 터키 등을 거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에콰도르에 일단 들어가고 나서 현지 밀입국 브로커들에게 수천 달러의 비용을 내고 죽음의 정글 다리안 갭을 거쳐 멕시코 북쪽 미국 국경지대까지 갑니다. 이 루트는 5,000km에 이르는 긴 여정으로 한 달 이상이 걸려 가는 도중 범죄 피해를 보거나 독사에 물려 숨지는 이들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루트를 이용해 미국으로 가는 건 중국인에 대한 망명 신청 허가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허가가 나오지 않아도 귀국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중국으로 돌려보내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이 길을 택한다는 건데요. 주로 3040대가 많고 어린아이들을 동반하는 경우도 다수라고 합니다. 망명 허가를 받게 되면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지의 차이나타운에서 일자리를 찾아 돈을 벌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산층까지 이민 대열에 뛰어든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시 주석 집권 이후 강화된 사회 통제에 대한 불만도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시진핑 주석 집권 10년간 중국인 해외 망명 신청자는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멕시코 국경을 넘어온 한 중국 여성은 미국 방송 기자가 이민 이유를 묻자 자유를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국에서 괴담이 번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췌장암으로 투병 중이라는 소문이 그것입니다. 일본 경제 전문지 겐다이 비즈니스에 의하면 최근 중국에서는 SNS를 중심으로 18,022 최근 췌장암에 걸려 살이 빠졌다라는 내용의 글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18,020은 과거시 주석이 젊은 시절 200근,
현지 단위로 100kg가량의 보리가마를 짊어지고 OKM을 걸을 때 단 한 번도 어깨를 바꾸지 않았다는 경험담을 비꼰 표현으로 온라인상에서 시 주석을 조롱할 때 주로 쓰이는 은어합니다. 현지 SNS들 중심으로 시 주석의 건강 이상설이 물거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중순부터였습니다. 지난달 17일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 부주석 등을 역임한 장커후이의 장례식의 모습을 드러낸 시진핑 주석은 평상시와 달리 야윈 얼굴과 어두운 안색으로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불룩했던 배가 홀쭉해지고 얼굴도 야위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현지 온라인에서는 시 주석이 췌장암 진단을 받아 살이 급격하게 빠졌다는 루머와 사진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자신을 베이징의 간호사라고 소개한 한 네티즌은 SNS에 18,020 즉 시 주석이 격렬하게 말라 PET 즉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검사를 받은 결과 췌장에 음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보도한 겐다이 비즈니스는 현지 인터넷상에서 도는 루머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이런 소문에 중국인들이 은밀하게 기뻐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는 루머가 퍼지면서 중국 당국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시 주석의 투병과 관련한 루머가 확산하면 인민들이 박수갈채를 보낼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 공산당은 간부와 인민의 대립을 피하기 위해 간부가 해서는 안 되는 10가지 등의 교육을 진행하는 등 사회의 물안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서로를 감시하는 사회들 만들었고 이는 양날의 검이 되어 간부들도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지난해 가을 시진핑 주석이 사면임에 성공하면서 중국 공산당 내에서는 본격적인 충성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최근 중국에서는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충전과 동시에 배터리에 내장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어록 파일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시진핑 사상 보조 배터리가 출시됐습니다. 해당 보조 배터리의 붉은색 금속 커버에는 휴대폰을 충전하면서 사상에도 힘을 채우라라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판 쿠팡인 징둥에서 선물 세트를 검색하면 메이닝 신파중무 등 여러 문구 브랜드에서 출시한 학습 강국 즉 시진핑을 배워 강국 만들자는 세트를 쉽게 몰 수 있습니다. 해당 세트에는 당원 선물로 최고라는 홍보 문구가 적혀 있어 기업이나 정부 기관에서 춘제를 맞아 학습 강국 세트를 대량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니 중산층까지 왜 이민 대열에 뛰어들었는지 중국의 미세먼지 노하우를 수출합시다. 최근 중국의 환경 전문가가 언론을 통해 이런 황당한 발언을 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중국발 미세먼지 시즌이라 국내 대기질이 최악인데 중국에서 사과는커녕 이상한 소리만 해대고 있는 건데요. 상황이 이러자 단단히 어리받은 한국은 초미세먼지 원인으로 거침없이 중국을 지목하는 등 관련 책까지 나오며 중국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 한미 합작으로 대규모 조사를 시작하면서 이번에야말로 중국을 꼼짝 못하게 만들 거라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중국 전문가들은 정신 못 차리고 황당한 반응 내놓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지난 설 연휴에 숨쉬기가 텁텁할 정도로 전국에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렸는데요. 중국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 정체가 발생해 국내에 초미세먼지가 축적된 것으로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까지 올라갈 정도로 대한민국 하늘이 잿빛과도 같았습니다. 이번 고농도 초미세먼지 역시 중국에서 유입됐는데 특이한 점은 중국 폭죽놀이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최대 명절 춘제 때 폭죽을 터뜨리는 풍습이 있는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폭죽의 요란한 소리로 악귀를 물리치고 목을 가져온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염병 사태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춘제 폭죽놀이가 재개되면서 중국 내 초미세먼지가 평소의 6배 이상 급증했다는데요. 올해 춘절이 중국에서는 완전한 포스트 감염병 체제로 맞이한 첫 명절인 만큼 각종 행사가 역대급 규모로 열렸기 때문입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올해 춘절 이동량은 작년보다 26% 늘었으며 홍콩에서는 5년 만에 대규모 폭죽 행사가 열려 33만 8천 명이 몰렸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전역에서는 새해를 기념하는 각종 폭죽 행사와 조상을 위한 가짜 지폐 태우기, 향 피우기와 같은 행사가 진행됐고 결국 춘절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대기질이 안 좋은 산둥성 내한 지역은 지난 12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198.9pgm를 기록할 정도로 춘절 행사 때문에 대기질이 최악이었습니다. 사실상 그에 따른 피해가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퍼진 건데 우리나라 설 연휴였던 지난 12일에도 전국에 초미세먼지가 나쁨을 기록했고 서울과 수도권에는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최악이었습니다. 결국 중국 폭죽 놀이가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에도 직접 악영향을 준 것으로 중국 때문에 희뿌연 설 명절을 맞이해야 했던 겁니다. 반기성 K웨더 센터장은 중국 춘절마다 중국 동북부 미세먼지가 심한 데다가 이번 연휴엔 서풍이 불며 산둥성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흘러들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일부 네티즌은 한국 언론이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중국에 떠넘기고 있다며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발뺌하는 태도를 보여 어처구니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내 미세먼지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에도 대기질 개선 노하우를 다른 국가에 수출하자는 중국 전문가의 근거 없는 주장이 나와 빈축을 사고 있는데요. 지난 9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여기에 팔을 걷어붙인 인물은 왕수샤오 칭화대 환경대학 교수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2019년 유엔 환경계획의 아태 지역 대기오염 보고서 집필에 참여했고 2015년부터 인도와 필리핀, 태국과 대기질 관리에 대해 협력해왔다고 합니다. 왕 교수는 중국이 지난 10년간 경제 성장을 유지하면서 대기질을 크게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며 이 비법을 다른 개발도상국에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을 억제한 중국의 지혜에 대한 글로벌 사우스의 높은 수요를 절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오염 배출 통제 및 비용을 대기질 편익과 건강, 경제적 영향에 대해 분석하는 통합평가 시스템 연례회의와 훈련 프로그램을 위해 방중하는 각국 대표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도국 전문가와 관료들이 대기질 관리 경험을 배우기 위해 중국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환경보호국과 칭화대가 손잡고 제공하는 이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2,000명 이상의 사용자를 두고 있는 하지만 중국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왕 교수는 그들은 중국의 경험을 배우고 싶어 한다며 중국은 급속한 대기질 개선을 목격했고 동시에 중국 경제는 거의 같은 속도로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중국 대기질 수준은 왕수샤오 교수의 주장처럼 대외적으로 자랑할 수준이 결코 아닙니다. 지난 8일 기준 신장자치구 우자취시 대기질 지수는 중국 내 가장 높은 273을 기록했는데 해당 수치가 200일 304이면 1m당 초미세먼지 농도는 최대 250.4지에 달하며 매우 건강하지 않음으로 평가됩니다. 이 밖에도 중국 내에는 허난성 신샹과 안양, 랴오닝성 번시, 허난 허비 등 AQI가 200이 넘는 도시가 수두룩합니다. 특히나 신장 허태는 환경 전문 연구기관 어스오알지가 꼽은 지난해 가장 공기오염이 심각한 도시 2위에 올랐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렇듯 중국 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건강에 치명타를 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자신들의 대기 개선 노하우를 수출하자고 주장하니 뭔 소리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를 더 오염시키고 퍼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공개한다고 한다면 수긍이 갈 텐데 중국의 행보는 현실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자살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최근 대기오염이 뇌 기능을 변화시켜 자살 충동에 영향 미친다는 사실이 대규모 연구를 통해 확인되면서 중국의 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전 세계 자살자를 가운데 16%를 차지하는 등 이번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따르면 최근 평장 홍콩 중문대 교수와 선천미 산타바바라 캘리포니아 교수 연구팀은 대기오염이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직경 2.5마이크로미터 이하 아주 작은 입자인 초미세먼지는 뇌의 화학작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공격성과 감정 조절 능력, 위기 대처 능력 상실을 유발하며 우울증, 불안감, 치매 등 각종 신경인지 장애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기오염과 자살률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결과 중국 내에서 대기오염 예방과 통제 계획을 실시한 2013년 이후 중국의 자살자 수가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기오염 통제 정책이 개시된 4년 뒤 2017년 중국의 자살률은 2014년보다 1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중국 정부는 석탄을 천연가스로 대체하도록 장려하고 차량 배출가스를 규제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태양열과 풍력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등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각종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했는데 이런 정책들이 시행되는 동안 중국의 PM2.5 농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분석 결과가 초미세먼지 농도와 자살률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대기오염이 자살률과 직접적으로 연관됐다는 증거도 제시되면서 쐐기를 박았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PM2.5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 현상인 열 반전이 일어날 때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보다 지표면 가까이 자리하는 열 반전 현상은 23시간 지속될 때 PM2.5 농도는 1% 높아지게 되는데 이에 대해 연구팀은 대기오염이 심화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기 중 오염된 입자가 신체와 정신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지 드러나면서 중국발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중국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며 발뺌하기에 바쁜 상황이라 중국이 빼도 박도 못하는 근거를 제시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겨울철 대기오염의 원인이 중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동아시아의 우주공간까지 조사하는 사업을 벌이기로 했는데요. 실제로 최근 국립환경과학원과 미 NASA는 지난 19일부터 아시아 대기질 공동조사에 들어가 미세먼지 비밀을 밝힌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6년 진행됐던 한미 대기질 국제공동조사의 후속 연구로 NASA는 8년 전에도 비행기를 한국에 보내 우리나라의 대기질을 조사했습니다. 당시 중국발 오염물질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국내에서 2차적으로 생성되는 미세먼지가 얼마나 되는지를 밝혀냈고 서울의 초미세먼지 중 중국 영향이 34%를 차지한다는 걸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시아 국가들의 대기오염이 최근 들어 더 악화되고 있는 만큼 관측 지역을 우리나라뿐 아니라 필리핀과 태국으로 확대해 조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특히나 2020년 우리나라가 정지궤도에 환경위성을 올려놓은 위성을 활용해 조사의 수직 범위도 넓어졌는데 이 위성의 관측 범위는 일본에서 인도까지, 몽골 남부에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까지 퍼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성이 고도 36,000km에서 대기질을 관측하면 NASA는 걸프스트림 비행기가 고도 10km 지점에서 대기질을 원격 관측하고 비행 실험실 DC-8을 이용해 우리나라 상공을 초저공 비행하면서 관측을 수행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날아온 NASA 소속의 연구용 항공기는 겉으론 보통 비행기와 다를 게 없지만 안에는 기상 관측 장비가 가득한데요. 이른바 하늘 위의 실험실로 개조된 이 비행기는 우리나라 상공을 10시간 가까이 비행하며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비행 중에 외부 공기를 빨아들여 실시간으로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데 지면에서 6km까지의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ASA에 따르면 이 비행기에는 26개의 장비가 있고 100종 이상의 화학 물질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한반도 내의 정확한 오염물질 유입 경로를 알아내는 미세먼지 발생이 중국 때문임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학원과 NASA 대기오염에 대한 과학적 해석이 담긴 예비 종합보고서를 내년에 발표한다고 하니 그때쯤이면 중국은 꼼짝없이 피해 보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중국 미세먼지와 관련한 GIST 소속 전문가 책도 나오는 등 보다 구체적인 수치와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미세먼지 원인 규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자신들의 탓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는 중국이 점점 코너로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등 광물의 수출 통제 조치에 전 세계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로 한국과 일본이 비상에 걸렸다는 보도가 나오며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에는 큰 타격이 없으며 오히려 상황이 역전돼 중국에게 큰일이 닥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최근 한국을 향한 중국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를 보면 이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수출 통제가 등장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산업계가 촉각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달 1일부터 자국 기업이 갈륨 게르마늄을 수출하고자 할 때 신청서를 제출한 뒤 심사 허가를 거치도록 했는데요. 중국이 이번에 제재에 들어간 광물은 반도체 산업에서 쓰이는 물질로 중국이 생산과 공급을 거의 독점하고 있어 이 물질로 수출 통제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갈륨의 최대 생산국으로 채굴한 갈륨을 한국을 비롯해 미국, EU, 일본에 수출해 왔었습니다. 또 다른 제재 품목인 게르마늄은 첨단 무기 제조에 필수적으로 중국은 과거 10년 동안 세계 게르마늄의 69%를 공급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다수의 전문가들은 일각의 예상과 달리 한국엔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중국이 상황을 오판한 채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봤는데요. 이는 몇 년 전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 통제를 떠올리게 하는데 정작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건 일본이었는데 이에 대해 일본 정부도 일본 기업만 손해본 실패한 보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업계는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일본 의존도를 낮춰왔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지만 지난 4월 일본의 수출 통제가 모두 복원되며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했습니다. 즉 과거에 이러한 선례가 있었기에 이번 중국의 통제 조치도 사실 한국에게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건 바로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제재를 할 경우 중국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번 중국의 수출 통제는 특정 국가 대상으로 하는 아니라고 밝혔으나 사실 미국을 타겟으로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라 우리만의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은 중국에 엄청나게 반발하며 중국을 향한 반도체 수출 추가 제재를 당장이라도 내놓을 심산인데요. 앞서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수출 제한 방침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중국을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조만간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 중국의 이번 조치가 미국의 추가 행동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날로 격화하고 있기에 중국은 한국을 놓칠 수 없다는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앞서 중국은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재 때에도 한국이 그 공백을 메워주길 바라는 입장을 드러냈었습니다. 미국의 맞대응한 제재 조치로 인해 중국에서 마이크론이 퇴출당하자 한국 기업에게 손을 내밀어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대신 가져가달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공백을 메우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점차 탈중국을 늘려가는 상황이라 중국을 당촉해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요 외신을 통해서도 조명되고 있는데 블룸버그는 한국은 자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잃은 자리를 차지하도록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삼성이 전 세계 주요 제조업체 가운데 가장 효과적으로 중국의 공급망 의존을 낮추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2013년까지 6만 명에 이르던 삼성의 중국 내 제조 인력은 재작년 기준 1만 8천 명까지 줄어드는 등 중국 생산 의존도가 크게 낮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즉 중국이 어떠한 제재 조치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중국의 이런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번에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 역시 한국 기업들에게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나 이 가운데 삼성 역시 아무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경제가 침체한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규제를 강력하게 시행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현재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을 값비싸게 팔아 경제에 보탬을 주고 있는데
광물 수출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이에 따른 이득을 전혀 가져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 중국이 한국의 억하심정을 갖고 갈륨 수출을 완전히 통제하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는 이상 경체 논리로 인해 한국에게 그렇게까지 엄격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광물 수출을 아예 막아버리면 정작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역풍이 불 곳은 중국이기 때문인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중국 경제는 지금보다 더 최악의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안 그래도 최근 삼성이 탈중국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모로 중국에게는 한국 반도체가 아쉬운 상황인데요. 따라서 중국이 삼성 등 한국 반도체를 향해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중국 역시 그만큼 위험에 처하게 되기에 그런 선택을 할 리 없으며 한국은 그에 따른 역풍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사실 중국이 한국 반도체를 제재할 거였으면 앞서 마이크론을 퇴출했을 때 삼성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치를 내놓았을 텐데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설득하면서 마이크론의 자리를 차지해달라고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어떻게든 반도체 최신 기술을 한국으로부터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결국 중국의 반도체 제재 타겟은 미국으로 중국이 규제의 칼을 휘두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미국에게만 국한되는 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 아니라 중국의 이번 조치는 디리스킹 가속화를 이끌어 결국 중국이 역풍에 직면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 총자이안 교수는 초반에는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적응할 것이라며 각국이 대체 공급처 확보에 나서며 중국이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조치로 인한 금속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미국, 캐나다 등이 생산을 늘릴 수 있어 중국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에 유럽연합은 중국 때문에 녹색경제 이행에 심각한 타격이 생겼다며 엄청나게 뿔이 나 있는데요.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해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에 쓰이는 갈륨, 게르마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중국 때문에 이러한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벌써부터 세계 각국 기업들은 서둘러 중국산 광물 대체 공급망 확보에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럽 최대 아연 제련 기업 리어스타는 광물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호주, 유럽, 미국에서 갈륨과 게르마늄 수입처를 찾고 있는 중으로 그런데 최근 갑작스럽게 중국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때 아닌 한중일 협력을 강조하면서 한미일 삼각공조를 흔들려는 모습을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은 지난 3일 열린 한중일 3국 협력 국제포럼에 참석해 비바람이 지나간 뒤 햇빛이 찾아오듯 중국과 한국, 일본은 손잡고 나아가 새 나라와 지역에 더 많은 공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이 위원은 중국의 권력 서열 24위 안에 들어가는 친강 외교부장보다 상급자로 그런 그가 행사에 참석한 건 중국이 한중일 협력을 중시한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해석입니다. 사실 그간 중국은 한중일 3국 협력의 적극성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그랬던 중국이 한중일 협력을 강조하는 건 미국을 의식한 행동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더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중 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에 물었던 중국이 공동 노력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띄고 있는데 이 또한 중국의 엄청난 태도 변화입니다. 앞서 4일 한국과 중국의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지난 베이징에서 전격 회동하면서 전 세계 외교가의 시선이 여기에 쏠렸는데요. 지난달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면 반드시 후회한다고 발언에 물의를 일으킨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사태 뒤로 처음 성사된 한중 간 고위급 소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중국의 반응은 한국에 매우 우호적이었는데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회동은 중국 측 초청이 있었고 정식 회담과 오찬으로 무려 3시간 이상 소통한 것으로 전해지며 달라진 분위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중한 관계에 대해 솔직하고 깊이 있게 소통을 했다며 중한 관계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전한 발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는 데 동의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매번 한중 관계 악화 책임을 한국에 불었던 중국의 태도가 완전히 뒤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나 중국이 한국의 반발을 받아들여 앞서 망언으로 외교적 충돌을 일으킨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올해 하반기에 이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실상 중국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셈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역시 한국에 계속해서 추파를 던지고 있는 등 한중 관계 개선에 점점 더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 중국 외교 기조의 큰 틀이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급작스럽게 바꾸는 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중국의 속내가 어떻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이익에 우선시되는 방향으로 현명하게 관계를 이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중국이 한국을 겨냥해 반도체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했다가 한국의 너무나도 강력한 반격에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이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 중단해버려 중국 IT 산업 전체를 마비시켜버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의 예상 못한 반격에 중국은 어찌할 줄을 몰라하며 한국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폭탄 발표가 나오며 전 세계가 한국과 중국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는지, 중국이 한국에 잘못했다며 발표한 초대박 제안은 무엇인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중국이 시행한 반도체 재료 수출 제한은 한국과 일본, 특히 한국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발효하는 수출 제한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90% 이상으로 절대적으로 높은 한국이 중국의 제일 타깃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출 제한 조치가 취해지는 두 광물은 첨단 반도체, 군사 레이더, 발광 다이오드 LED 패널, 태양 패널, 전기 자동차, 풍력 터빈 등에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재료입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 편에 붙은 한국에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최근 방문했지만 제닛 옐런 아무런 미국 소용도 재무장관이 없었습니다. 중국을. NYT는 옐런 장관이 수년간 악화한 미중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베이징에 도착해 여러 중국 관료를 만났다면서 그러나 경제적 긴장에서 의미 있는 완화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옐런 장관은 양국 간 지속적 균열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돌파구나 합의를 발표하지 않은 채 워싱턴으로 돌아갔다고 덧붙였습니다. 나흘간의 중국 방문을 마무리한 옐런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직접적이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대화였다면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중대한 이견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중국에 부과된 미국의 고율 관세, 미국의 첨단 반도체 대중국 디리스킹 위험 제거, 중국의 미국 기업 마이크론 제재와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 등을 놓고 양측이 물러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YT는 옐런의 중국 방문은 긍정적 발걸음으로 보이지만 중국과 미국의 많은 전문가는 많은 변화를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재무부 부차관보를 지낸 마크 소벨은 옐런의 방문은 경제관계에서 온도를 잠시 낮출 것이고 미중 양국이 일부 상업적 이익을 공유한다는 점을 상기시킬 것이라면서도 경제관계의 근본적 역동성과 궤적을 거의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위싱턴 포스트 WP는 옐런이 중국 지도자들과의 경제회담에서 이득을 약간 얻었다며 옐런 장관이 중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했지만 추가적인 분쟁이 곧 닥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